2022년도에 GPT가 생기고 미드저니 뭐 이런 게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걱정을 하시는 교수는 쓰지 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이게 이 학생이 한 건지 인공지능 써서 한 건지 판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을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GPT를 썼다가 이거 갖고 미드저니 갔다가 뭐 또 어디 가서 영상 툴 떴다가 음악 툴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가져올 새로운 레시피 같은 것도 문제는 탐구의 영역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물론 이 문제를 보고 있지만 이걸 플랫해서 쫙 펼쳐서 보면 좀 우리가 못 봤던 것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되게 빠르고 똑똑하고 이런 걸 살면서도 결국에 인간적으로 내가 더 잘 활용하려면 더 아날로그적인 나의 양본을 또 줄 수 있는 정서적 양본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야 여기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대화를 기록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피커 이야기를 책에 이제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미팅룸 AI 스피커의 UX 원칙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례를 언급한 이유가 뭔가요? 그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미팅 스피커야 그러면 이 경험을 디자인하는 UX 디자이너의 할 일, 그러면 예상했을 때 내가 말하면 어떤 걸 답해주고 뭐 혹은 외형 디자인을 한다던가 답할 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팅룸 스피커야. 그러면 이건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원들이 같이 쓰는 거고 같이 써야 되고 이제 360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얼굴 인식이 되면서 이제 회사원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뭐 우리 임직원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알 수 있고 스티브도 알 수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미팅룸에 앉았는데 나 혼자만 앉았어. 근데 나 혼자만 앉았는데 이 미팅룸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할까 할까? 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 행동이 되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은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노티피케이션을 줘야 되잖아요.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게 이제 볼 때마다 미팅룸으로 들어갈 때마다 Hello David, Hello Steve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걸로 디자인이 이렇게 간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근데 나 화장실 갔다 오거나 나 잠깐 뭐 커피 갖고 올 때 들락날락 그러면 인사를 계속 해야 돼? 뭐 이런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몇 분 이내에 돌아오면 그냥 인사 대신에 UI적인 알림 누가 참가하셨습니다라는 알림으로 대신하자. 뭐 이런 생각의 꼬리를 이어지고 또 이제 뭐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외부업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모르니까 뭐 게스트 1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이 미팅룸에서 이 미팅 회의 록을 이 미팅룸 스피커가 사실은 다 기록하고 있다가 그 보내주거든요. 마치 이제 우리 회사 막내가 미팅록을 정해가지고 뭐 부장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얘가 보내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은 뭐 외부인한테는 어떻게 보내? 시큐리티 이슈는 어떻게 해칭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점으로 디자인할 때는 요 앞에 있는 피상적인 걸 디자인하게 되지만 그 부분을 그런 퍼스펙티브로 보다 보면 더 이렇게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었고 결국 이 프로젝트는 런칭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결국에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결함이라기보다 조금 그런 시큐리티 이슈라던가 어떤 우리 이 회의 체제에 사람들끼리 인지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는 요소로 이제 런칭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런칭하지 못해서 실패한 프로젝트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또한 레슨 런이기 때문에 좋은 예로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달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답이 많을수록 중요해지는 판단의 힘이라는 이제 그 꼭지의 제목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챗GPT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냥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요즘? 지금 현재는 네. 이용하라고 하죠. 적극 네. 이용해라. 근데 라고 어떤 얘기를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주나요? 학생들한테? 저는 딱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네. 2022년도 GPT가 생기고 미드저니 뭐 이런 게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걱정을 하시는 교수 쓰지 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도 처음 보는 결과물이니까 이게 이 학생이 한 건지 인공지능 써서 한 건지 판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교수님도 이제 덜컥 겁이 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움이 좀 벗겨졌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냐면 이게 이제 저는 저대로의 방식을 하지만 학생들도 스스로의 방식으로 새로운 그런 조합이라 그러나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을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GPT를 썼다가 이거 갖고 미드저니 갔다가 뭐 또 어디 가서 영상 툴 떴다가 음악 툴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가져올 새로운 레시피 같은 것도 이제는 탐구의 영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내고 이제 제안을 주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해서 같이 탐구하는 영역. 그러니까 디자인 브리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할 거야. 어떤 서비스 디자인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문제는 이런 거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는 이 전체적인 브리프가 중요하지. 여기서 어디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쓰고 어디는 안 쓰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픈해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뭐 드렸던 이야기하고도 좀 맥이 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챗GPT에 질문을 던지면 그때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답변들이 나오고 근데 그 답변들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걸 우리가 활용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이제 그럴듯한 답변에 대한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어떤 뭐 출처가 맞냐 아니냐 아니면 할루시네이션 형상이냐 아니냐의 얘기보다 결과물들이 다 그럴듯하게 중상위 결과물을 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되게 고품질이 좋은 결과물을 내게 할 거야 혹은 그거를 고를 거야에 대한 퀘스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논리지가 잘 있어야 되고 연구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공지능이 아닌 이 도메인의 논리지에서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안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꼭지 제목이 저는 되게 관심이 가는데 창의력의 핵심이 펼쳐서 생각하기다. 네.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뭐 모호한 단어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창의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창의력을 조금 저도 이제 뭐 아이디어 잘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펼쳐서 생각하기라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물론 이 문제를 보고 있지만 이걸 플랫해서 쫙 펼쳐서 보면 좀 우리가 못 봤던 것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희 수업 때 쓰는 예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노인 뭐 키오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는 주제가 정해지면 이미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키오스크가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에 너무 이렇게 점프인하게 되는 거를 조금 해칭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라는 이제 키워드를 써서 만약에 이런 허무맹랑하고 사이언스 픽션 같은 상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로 자주 쓰는 건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오염돼서 살기 힘들 때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돼. 그게 무슨 뭐 IO일 수도 있고 스테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성일 수도 있는데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 지구에서 가장 소중했던 추억, 모먼트 이런 부분들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을
재현하는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 해결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학생들이 당황해요. 뭐 그래서 화성에 그러면 화성에 가는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 맥락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펼쳐서 조금 창의력을 도와줄 수 있는 펼쳐서 생각하기는 이제 그런 부류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엘라스틱 마인드를 강조하셨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크리티컬 띵킹에 의해서 엘라스틱 마인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익스페리멘털 인사이트, 이 영미권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랑 영어를 자, 네. 엘라스틱 마인드는 하여튼 유연한 뭐 마음 자세, 태도 이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네. 왜 유연해야 되는 건가요? 이 엘라스틱 마인드가 왜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변화가 너무 빠르죠. 네. 그 하나의 변화를 캐치하려고 시간과 물리적인 어떤 노력을 화학 투자해서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 변화를 조금 볼 수 있는 시각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치고 빠지고 물 흐르듯이 갔다가 이렇게 좀 하는 부분에 대한 능력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면 네. 이 부분조차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맞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조금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변화에 유동적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태도에 관한 이야기죠. 아니 이게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벌의 프로젝트. 네. 네, 이게 이제 사진도 실려 있는데 벌이 후각이 엄청 예민한 모양이죠. 안에 꿀을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어떤 센싱을 네. 하고 그 센싱을 춤으로 표현해서 신호를 주고받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암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한다는 디바이스죠. 네. 그걸 개발했다. 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유연한 사고의 뭐 대표적인 사례처럼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생각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는 그런 흐름에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유연한 마음 자세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다양성,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배경이 다르거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속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그렇죠.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협업으로 승부하라 이런 이제 뭐 꼭지 제목이 있는데 협업을 했을 때 왜 이런 유연한 마음이 장착이 되는지, 그리고 왜 협업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지 AI 시대에 네. 왜 그런 건가요? 앞에서는 이제 디자인 작가로서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바라봤다라는 걸 얘기하면 이런 거를 실무적인 일로 갖고 들어가면 아마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다들 우리는 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된 회사로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나의 목적이 20%지만 그 사람의 목적이 80%일 수도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내 고집만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건 아님을 서로 이제 배우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면 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조금 자기 거를 좀 유독 주장하시는 분을 만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협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여기서 나의 역할이 뭐고 나는 이 사람이랑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엘라스틱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유연하게 움직일 때 또 필요한 훈련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배우는 부분이 거기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한국에서는 사실 세컨 찬스라는 걸 잘 안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다음에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실패의 경험, 이걸 되게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좀 풍토, 가치 이런 게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동의하죠. 사실은 저희가 아까 교육 쪽 얘기를 했지만 정답을 찾고 있는 교육, 또 결과를 중요시하는 실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당연히 너무 중요하니까 그 결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게 너무 결과로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제 저해되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 팀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그렇다고 회사 차원에서 그럼 우리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일임을 또 우리는 또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책에서 얘기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이라도 먼저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제 선제 대응을 하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어떤 가치를 또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품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서 출시된 게 굉장한 훈장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훈장보다는 서랍 속에 있는 프로토타입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훈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실패마다 재밌는 에피소드와 레슨런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좋고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그 실패를 제 걸로 만든 거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면접을 보더라도 제가 그 프로젝트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이런 거여서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오히려 이거를 성공했습니다라고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다음 회사에서 와서도 이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신뢰성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훈련들 혹은 생각법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남기게 됐어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스타트업에 적용하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네. 작게 빨리 민첩하게 실행해보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실패든 성공이든 그렇죠. 틀린 거 있으면 빨리 고쳐서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스타트업 조직이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세 번째로 experimental ins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레슨런, 실패, 우리 이런 얘기를 같이 이제 연장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심지어는 미래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요. 2020 30년에 어떤 예를 들면은 AR 글라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메타버스가 하면서 하는 것들을 그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면서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미래의 어떤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테스트를 좀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할수록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쓴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AI가 되어보는 실험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AI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에 어떤 AI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 개발해서 혹은 모델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AI 그런 프로덕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써야 우리가 어떨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답변할지, 어떻게 질문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롤플레잉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드는데 롤플레잉 말 그대로 그 역할극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너는 키오스크 기계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사과 주스를 먹고 싶어, 삐 이렇게 하면 사과 주스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역할극처럼 재밌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고 우스꽝스럽지만 그 사이에서 하면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이 되어본 실험, 그럼 인공지능이야? 그럼 나는 요즘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예상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A의 빙이 돼서 막 똑똑하게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근데 똑똑하게 얘기해 주는데 사용자가 잘 못 알아듣고 계속 질문을 한두 번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우리가 말할 때도 그냥 와 말하는 것과 두 가지식으로 탁 이건 이겁니다 라고 이유는 하면서 딱 얘기해 주는 것과 미갈식으로 이건 이런데요 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렇네. 인공지능이 무조건 답을 와라라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묻는 의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걸 두관식으로 얘기해주고 어떤 건 개괄식으로 딱 분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고 어떤 거는 스토리처럼 멋있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저희가 너무 자주 쓰면 힘들고요. 가끔가다 잘 안 풀릴 때 역할극을 통해서 하면 엄청 싫어해요. 사람들이 학생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요. 그 민망한 순간을 겪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서양 문화권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보면 그런 것들이 유효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책 내용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저자이신 김재엽 교수님 모신 거고요. 패스트 무버, 새 시대 150%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 김재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데 이 책의 목차를 보다가 아주 여기서 갑자기 편안한 마음이 드는 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최첨단 시대에도 아날로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아날로그적인 시간이 왜 필요한가요? 밸런스죠. 밸런스를 맞춰보자라는 이제 의미로 제가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개인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재직 시절에 이제 뭐 회사 가면 인공지능 그때 당시에 이제 콜타나라는 인공지능 그 어시스턴트라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을 디자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뭐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직 답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딜 그냥 가구 이런 데서 해결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립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걸 찾다 보니까 카누 타고 이제 물속 가운데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딱 들어가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밖에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나한테도 필요하듯이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되게 빠르고 똑똑하고 이런 걸 살면서도 결국엔 인간적으로 내가 더 잘 활용하려면 더 아날로그적인 나의 양분을 또 줄 수 있는 정서적 양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야 이게 더 건강해지고 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카누가 되고 카약이 돼서 자연을 느끼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게 독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뭐 카페에서의 잡담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그런 걸 조금 찾으셔라라는 마무리로 그 챕터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일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2017년에 썼거든요. 그때 뭐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그때 이제 그 이세돌과 이제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쇼크가 왔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도 이제 그때 일의 미래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야,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이 그 단기간에 급속도로 더 레벨업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용케 웬만큼 적응하고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생길까. 플러스 우리 아이들 세대는 훨씬 더 빠르게 기술 변화가 계속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기술 변화가 계속 가속화되는 시대에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질,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는 뭐 그런 마인드셋,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유효한 건가요?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을 되짚어 보면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크다고 느껴졌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도 사실 지금 거의 뭐 인터넷에 맞먹는 수준의 파급력이고 저도 이제 공감을 굉장히 하고 있고 이게 이제는 각각 다른 도메인에서 또 각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이 AI, 생성형 AI가 들어가면서 그럼 뭐 생명공학은 생명공학대로 발달할 거고 그래서 진짜 전방위로 한 번 더 또 발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술의 속도는 지금 저희가 몇 년에 느낀 것처럼 어마무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술에만 연연할 것인가? 근데 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인공지능은 나를 도와주는 대립각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고 내 도메인을 잘하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고 빠른 변화를 좀 보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어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한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에 대해서도 그 본질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나 자신, 내가 갖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제일 잘하는 어떤 부분, 장점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왔다고 해서 그게 내 장점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나라는 사람에 대한 본질이 하여튼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대답에는 예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케이. 하여튼 네. 자기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답니다. 네. 자, 오늘 패스트 무브의 저자 김재엽 교수님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수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책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시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또 한편으로는 그 걱정하기보다 이 AI가 주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뭐 비서로 삼아 에이전트로 삼아서 그 자기의 가치를 더 잘 발현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 놓은 책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가치가 있어야 이걸 잘 발현할 수 있을 텐데 자기 가치가 없이 AI만으로 뭔가를 이룰 수는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패스트 무버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교수님과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 봐서 또 관련 주제가 있을 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